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어느덧 2018년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핫한 이슈들을 모아보는 코인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개그맨 이영식 씨. 파우징 코인 넘버원. 드디어 무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코인 넘버 화이팅! 개그맨 이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에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진우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7년 되게 핫한 코인의 한 해를 보냈는데 2018년 좀 더 소핫한 코인 한 해 보낼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진우입니다.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노정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좀 코인에 관해서 사람들이 좀 너무 그동안은 돈 버는 데만 그리고 또 정부로도 규제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고 좀 냉정한 코인에 대한 이해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셨죠. 그리고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그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융 ICT 융합학회라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한마디로 디지털 통화와 디지털 금융 새롭게 떠오르는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그 디지털 혁명 때문에 통화 금융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금융 교수 한 30여 명, IT 교수 한 30여 명, 그다음에 실제로 핀테크 업체들 한 30~40명에서 한 1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과 ICT를 융합을 연구하는 학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리플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깜놀했을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베스트 질문왕에게 매주 리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리플 100개를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몇 배가량 올랐죠? 정말 그 불과 2달 전에 우리 김진아 대표님께서 지금은 한 개지만 머지않아 이게 한 개에 300원이지만 3,000원, 3만 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5,0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3천만 원, 3억까지도 가지 않을까. 네, 만약에 이렇게 계속 리플 100개씩 드리면 저희 코인 넘버원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저희가 어쨌거나 매주 베스트 리플 왕을 선정하고 있으니까요. 베스트 질문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3만 원 상당씩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생방송 톡쇼 코인 넘버원 지금 시작합니다. 출발. 자, 오늘의 주제는요. 2018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은입니다. 정말 2018년도 암호화폐 전망을 두고 여러 가지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모시고 있는 대표님과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교수님, 2018년도 암호화폐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17년만큼의 급등은 없다. 왜냐하면 2017년에는 사실상 일본에서 4월 달에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한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시세가 형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한마디로 2017년도에는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근데 지금 이게 모바일 폰이 뭐 100만 원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도 안 쓰니까 한 10원쯤 하다가 100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100배, 200배씩 올라가는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수요 공급 위에서 비트코인 혹은 리플에 대한 수요가 인정이 되면서 적정 가격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 특징은 그런 속에서 시장에서 수요가 더 있는
코인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 네. 2017년 같은 뭐 엄청난 돈 버는 기회는 불행하게도 없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2018년부터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어 한 600여 개 통화 중에서 코인 중에서 수요가 있고 필요한 것이 옥석이 좀 가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 19년 정도에 아마 한 600여 개 중에서 이미 시장에서 아웃되는 것도 나오고 필요한 것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코스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 그 자격이 있는 주식들만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사실 제2의 비트코인이라는 얘기 유망 화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또 급등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하나 학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600여 개 거래되고 있는 그 코인들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쵸.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그냥 법령 통화로 만들어졌지만은 근데 리플은 뭐 해외 송금에 적합하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더리움은 무슨 뭐 스마트 컨트랙트에 적합하다 이런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 특성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지 또 어느 코인이 앞으로 괜찮을지 잘 몰라서 저희 학교에서 앞으로 그런 코인의 그 특성을 연구하는 그런 그 모임을 가져서 앞으로 그런 코인을 좀 소개해 주려고 이런 코인은 무슨 코인이다. 예컨대 리플이 왜 많이 올랐느냐 그러면 리플은 중요한 중 하나 예컨대 이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소한 금년 말이나 내년 되면은 해외 송금의 상당 부분이 블록체인을 통한 가상화폐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바로 해외 송금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통화가 리플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리플이 가격이 급등을 하고요. 이것 그쵸. 때문에 미국에서 벌써 R3CB로 하는 블록체인 컨소르시엄이 세계 100여 개 금융회사 가입해서 바로 이제 금년부터는 해외 송금을 시작을 할 건데 바로 그때 쓰일 통화가 리플이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어떤 수요에 따라서 맞아요. 가상화폐가 뭔지 어떤 가상화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이걸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일반 네. 투자자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진짜 그 네, 정말 저희가 예, 사실은 조금 후에 리플 얘기를 더 네, 자세하게 네, 네. 짚고 넘어갈 텐데요. 벌써부터 우리가 워낙 열지다 보니까 또 많이 훅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표님은 2018년도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을 저는 분기별 시장이랑 장기 시장을 좀 나눠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장기 예측도 사실 되게 길게 보진 않아요. 뭐 6개월 정도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장기라고 바라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상반기에는 일부 규제들이 많이 완화되고 또 그런 시장의 기대감으로 신규 유입이 다시 열리게 될 거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신규 유입이 다시 증가되면서 한동안 또 이 오름세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2017년만큼의 어떤 급등이 없다고 이제 또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2018년도에는 더 많은 암호화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떤 동전주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어떤 급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자리를 잡은 의량 코인들, 그러니까 이제 제2의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런 것들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가치가 절하되어 있는 코인들도 좀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비즈니스, 제가 항상 코인을 말씀드릴 때 두 가지 관점을 항상 보고 있는데, 코인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관점 그리고 그런 기술적 관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한쪽이라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코인들은 꾸준히 어떤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동성은 계속 있을 수 그쵸. 있으냐, 그런 변동성도 결국은 우상향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가요. 2018년도에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품목이 뭐냐라고 온라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위에 비트코인이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 기대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기대 부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우선 미국의 주가가 좀 올라가겠죠. 반면에 또 글로벌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지금 벌써 자원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속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항상 그 경기 회복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바로 이제 자원 가격인데요. 그것보다도 작년에 많이 올랐지만은 아직까지는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제가 좀 미리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그 계량 모형을 한번 가격을 한번 추정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2018년 가격은 뭐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면 좀 방송이라서 그렇고 다만 미국의 주가나 자원의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금의 가치를 올라섰죠, 네, 암호화폐가.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제 코인 시장이 단순히 한국 시장만 볼 게 아니라 당연히 글로벌 시장으로 봐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금 코인 시장을 10단계가 끝이라고 봤을 때 저는 현재 단계는 뭐 1에서 1.5단계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시장이 단순히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 기술적 가치가 이제 동반해야 되는 시장이고 그렇죠. 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 코인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특징들이 이제 계속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퍼지면서 오히려 좀 더 옥석을 가려지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좀 그 코인에 담겨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2018년 시장도 좀 좋게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코인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분리돼 나가고 있죠. 코인 네. 하나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사실 코인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코인을 엄격하게 말하면은 네. 토큰과 코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토큰은 어떤 플랫폼 위에 기대어 있는 상태고 코인은 자체적으로 메인넷이라는 게 구축되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구축된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토큰이 나오는 건 상당히 간단한 문제고요. 다만 코인이 만들어진다고 비트코인처럼 어떤 블록에서 생성된 코인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뭐 적어도 짧으면 1년이고 보통 평균적으로 2년 혹은 3년도 걸리는 시간이 근데 오케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걸린 이유가 뭐예요? 기술적으로 어려워서요. 아, 네.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1,300여 개의 코인이 만들어졌는데 거래가 6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나머지 700개는 뭘 시장에서 아웃된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그러게요. 코인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처럼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법용으로 쓰일 수 있는 통화 코인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외 송금에 적합하게 아니면 뭐 계약에 적합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 필요한 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 지역에 쓸 수 있는 코인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만들어져서 이것이 그 목적이 과연 소비자들이 수요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연구하고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거래도 안 되고 나중에 맞아요.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벌써 한 700여 개 코인에 관해서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금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영국의 가디언은요. 2017년은 비트코인의 해였다면 2018년은 리플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코인 마켓 앱을 보면요. 리플이 한 해 동안 무려 36% 가까이 올랐고요. 야, 정말 2017년도에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이네요. 2018년도에도 어떻게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나요? 지금 시총 2인가 그렇죠? 그렇죠. 영식 씨도 깜짝 놀랐죠? 저는 이렇게 너무 될 줄 깜짝 몰랐죠? 저희가 그 초반에 저희 할 때 뭐 굉장히 그 200원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쵸. 불과 한 6개월, 작년에 4개월 리플이 360배 올랐습니다. 와, 퍼센트라면 36,000%. 아이고. 그래서 올랐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플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그 R3CEB로 하는 세계 100여 개 금융회사들이 가입해 있는 컨소시엄이 조만간 금년 중에 리플을 이용해서 해외 송금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해외 송금 시작은 전 세계 금융회사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송금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4월씩 걸리고요. 온갖 단계를 거쳐서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누가 돈을 보내면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은행 가서 은행에 돈을 보내면 또 이제 우리나라 중앙에 금융결제원을 거쳐가지고 금융결제원 거쳐서 또 세계적인 또 그 결제망을 거쳐가지고 미국에 또 똑같은 순서를 거쳐가지고 몇 군데를 거치니까 수수료가 엄청나게 들겠죠. 근데 이걸 바로 보내면 리플을 바로 보내면은 바로 즉시 송금이 돼버려요. 그렇죠. 수수료도 거의 없이.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바짝 긴장을 하면서 심지어는 네. 반대를 하고 막 난리예요. 아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융 산업에 한마디로 폭풍을 몰고 오면서 반대로 해외 송금에 쓰일 리플의 가격은 금년에 엄청나게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벌써 그걸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거든.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만 생각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것이 그쵸. 이제 점점 코인을 알아가게 가면서 이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진짜 이 정도면 하나의 발명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인 것 대단합니다. 같은데 네. 저는 매번 이렇게 제가 가격을 확인하고 있지 않아서 설마 36%겠지 했는데 36,000%. 야 진짜 360배. 정말 이렇게 숫자가 헷갈리는데요. 정말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36.5 진짜 분이 리플의 해라고 36.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올해 정말 리플해가 될 것이냐에 네.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말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동안 국제에 송금할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외화 송금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 전 이제 은행을 가서 외화 송금을 하는데 진짜 지갑 이동 처음에 사람들이 그 코인 지갑 이동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작성하고 지갑보다 더 어려운 단어들을 또 다 맞춰가면서 끝나고 나니까 저는 이제 그럼 오늘 뭐 보내지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니까 4월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행에서도. 심지어 그것도 반려당할 수도 있다. 뭐라도 틀리게 되면은. 그래서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때. 수수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불편하니까 어떻게 보면 리플이라는 코인의 기술을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저건 조금 아쉬운 점은 그 리플은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긴 하지만 네. 블록체인의 철학은 또 담겨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기본 철학은 디센트럴라이즈잖아요. 그쵸. 근데 리플은 센트럴라이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플 자체를 금융의 이런 거래 목적으로 개발된 통화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이 있는 곳이고 어떤 디센트럴라이즈는 사실 통제가 불가능하죠. 지금 아무리 뭐 비트코인을 막는다, 규제한다 그래도 세계를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전 세계를 다 막을 수 없는데 리플은 리플 랩사가 있고 거기만 막게 되면은 정리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게 좀 많이 아쉬운데 리플 자체의 목적은 사실 이제 어떤 최적의 환율로 이렇게 그 순간 최적의 환율로 찾아가지고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고 스위프트라는 그 개념을 다시 리플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리플의 기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 거래를 목적으로 한 그 코인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융 거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통화로 리플을 쓸지 아니면 리플의 블록체인의 기술을 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이제 리플 체인을 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타국 간에 즉각적이고 좀 편리한 이런 송금 시스템이 개발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대표님은 국내에서 언제쯤 이게 좀 활성화돼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송금은 당장 이제 쓸 수가 있고 뭐 그렇죠.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뭐 송금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블록체인이 이번에 작년에 세계경제 포럼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블록체인이 세계경제 약 20% 정도를 거래를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블록체인이 많이 사용되면 될수록 블록체인 거래를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려면 블록체인 거래를 블록체인이 계약이잖아요. 계약하고 나면 그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금융거래인데 금융결제는 결국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의 거래 비중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예컨대 세계 경제 포럼이 전망한 것처럼 한 5년 정도의 내에 2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20% 중에서 얼마만큼을 가상통화를 이용해서 거래할 것인가. 저는 대부분이 가상통화의 신속성을 생각하면은 쓸 거라고 보지만 블록체인을 거래하고 나서도 달러를 가지고 결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속도 두 개. 하나는 블록체인의 거래가 얼마나 빨리 지금 일상의 거래를 이제 거래에 이용될 것이냐 하는가 하나 하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벌써 세계 물류 거래 같은 거 이런 것이 벌써 블록체인이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블록체인으로 계약을 했는데 돈은 또 달러를 보낸다. 그러면 또 4, 5일 걸리겠죠. 아마 그런 좀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바로 가상통화의 그 사용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을 보니까 MSK님이 리플 선반영인가요? 앞으로도 더 오를까요?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요, 사실 투자는 본인의 그렇죠. 몫인 것 같아요. 저희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맞습니다. 이슈를 가진 문제들 가지고 저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자리인데요. 맞습니다. 투자를 할까 말까는 본인들이 공부를 하시고 느끼시고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요. 지나친 과열로 폭락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 이 입장이 좀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또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0이다라는 파격적인 또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건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많이 사용되면 될수록 아까 우리 저 대표님 얘기처럼 이거는 그야말로 중앙 결제 기구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앙 결제 기구를 하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건 스탠리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아이비들이죠. 글로벌 아이비들은 계속 얼마 전에 또 다른 또 JP 모건에서 또 누구 또 회장도 얘기했지만은 계속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세계에서 1등으로 기존의 시스템에서 1등으로 자리 잡은 승자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네요. 이것을 이 아성을 깨려고 하는 것이 바로 2009년도에 만들어진 비트코인의 철학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가상화폐의 가치에 관해서 비난을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점점 블록체인이라는 거래가 너무도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또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 거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금융을 종결시키는, 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래를 종결이 총국적으로는 돈의 거래가 결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가상화폐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금융회사들의 변신을 해야지 이 기술 혁신을 결과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이걸 거부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여기에 적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저는 합니다. 처음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할 때 무조건 소위 얘기하는 많이 배우신 분들, 유명한 분들의 말은 무조건 믿었는데 보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게 말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당연하죠. 생각이 드는데 네. 영식 씨는 또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진짜 이 용어는 잘 몰랐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이게 사토시라는 그분이 어쨌든 이걸 비트코인을 만든 지가 한 10여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화두가 된 건 작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진짜 이게 그 주변에 진짜 제가 이제 생활하면서 보면은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다 술자리든 어디든 화두가, 심지어 이제는 그 구호가 짠할 때도 가즈아 이걸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아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데, 그 정보를 많이 없다고, 어디서 이거를 정보를 얻어야 되냐, 도대체 이 코인이 왜 오르는 거냐,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질문 저한테 막 하세요. 저희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저는 첫 번째는 그 비트코인 10여 년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이슈가 된 이유 하나랑, 과연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건지, 진짜 이게 뭔지 알고 사는 게 정답이시잖아요. 맞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엄청 많네요. 너무 많아요. 학생이니까. 갑자기. 학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10년 전에 발명이 되었죠. 네. 그런데도 그동안에 거래가 안 됐던 이유는 일단 사람들이 이게 과연 돈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죠. 사실은 그것을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나온 것 중 하나가 이 스마트폰을 생각해야 되는데, 2009년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마트폰이 한국에 탄생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스마트폰이 그전에 전화만 했던 것을 지금은 인터넷을 하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하면서 쌍방 거래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쌍방 거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쌍방 거래 이제는 맞게 나온 돈이 바로 가상통화인데, 2009년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만들어내는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안정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것이 전 세계를 지금 위기를 몰아넣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는 어느 중앙기구나 어느 나라가 통제하는 통화가 아닌, 네.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들 사람이라 안 보고 하는 연구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쌍방 거래가 가능하면서 가능케 하는 통화가 필요하고, 심지어는 현재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축통화가 등장해야 한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통제하지 않는
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등장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등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긴가민가 해서 안 쓰는 거죠. 안 쓰다가 2013년에 키프로스라는 데서 이제 그 그리스 밑에 있는 키프로스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는데 외환위기가 발생하니까 우리 97년처럼 은행들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으니까 거기에 예금한 돈을 다 날렸거든요. 그래서 자산가들이 이 키프로스 지폐를 갖고 있으면 다 날리는구나 해서 그때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그게 통한가? 정말로 이게 뭐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또 보안은 또 보장되나 해킹은 되나 해킹은 안 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안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한 가지 중요한 게 밝혀진 것이 이 비트코인 체계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해킹이 안 되고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그게 이게 뭐냐면 거래소는 해킹이 됐지만은 비트코인 자체는 10년 동안 쉬지 않고 운영되었다는 게 하는 게 밝혀졌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통화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번 4월에 일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보면 자원결제법을 바꿔가지고 가치 저장의 기능까지 인정했어요. 거래수단,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는 거래수단이기 때문에 일본 은행이 발행한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네. 교수님이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가 또 이 거래수단 이외에도 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들었어요, 대표님. 일단 교수님께서 상당히 설명 잘 해주셨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거래 수단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최초의 거래 수단을 목표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코인들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중에 공개된 뭐 1,300여 개, 1,400여 개의 모든 코인이 결제를 해서 나온 코인은 아닙니다. 모든 게.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아는 녹색 검색창에서 처음은 검색을 해서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꼭 검색으로만 이용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떤 플랫폼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첫 번째 목표로 나온 것들이고요. 뭐 이제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코인, 혹은 뭐 IoT에서 어떤 보안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들, 어떤 패킷 간의 전송을 우리 블록체인 기술에서 막아주겠다, 어떤 보안을 더 강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자원이고 블록체인 기술이 모두가 꼭 결제만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해야 되는 게 맞고 다른 것들은 속도가 좀 느리지만 좀 더 보안을 자랑해야 되는 것들이 맞고 이런 식으로 약간 코인들이 다 특성이 나눠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돈이란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쵸. 돈이라는 게 생긴 게 원래 효율성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을 때는 전부 다 뭘 사고 팔려면 그 물건을 서로 들고 와서 내가 내 물건 사려고 한 사람과 내가 또 나한테 팔려고 한 사람이 서로 매치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돈이 해결하는데 처음에 돈이 뭐 금속 조개 껍질 같은 거 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금속 화폐를 금인 은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법정 화폐가 나오기 시작한 거지. 이 법정 화폐가 나온 것이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또 암호화폐로 대공황 때 이제 있고. 연준이 생기면서 중앙제도가 정립된 건데 불과 네. 뭐 대공황하면 한 60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렇게 얼마나 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또 국내 금융당국은요, 이거 버블이 확 빠질 거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내기를 해도 좋다고 네, 이렇게 자신 있다고 확신을 그러시더라고요. 했는데 이렇게 확 버블이 빠질 거다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좀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아무래도 이제 다들 전문가들 분들께서 네. 말씀하시기를 코인 자체는 가치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자체가 버블이고 과열이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식의 전망을 많이 내놓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모든 가치는 사람들이 불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돌로 교환을 하기 시작하면 돌도 돈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 기술을 위해서 가치를 갖고 교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품이 쉽게 빠진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변한다고 해야 될까요? 마인드가 그렇죠. 변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땅도 아무도 사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건데 그럼. 사람들이 여기다가 가치를 넣는 순간 이게 이제 내 자산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가치가 생기는 거고 기술적으로 교환 수단으로 엄청나게 보안성을 자랑하고 있고 속도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버블이 쉽게 빠질 거라 이런 얘기는 하기가 되게 힘든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이것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이제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은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갈 때나 가격이 하락할 때 약간의 그 소위 말하는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어요. 과조정이라고 그러죠. 과도한 조정.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계량 분석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해보니까 금년에 아까 2만 달러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작년에. 그렇죠. 근데 그래 가면서 제 모양이 잘못됐나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제 15,000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오버슈팅 현상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그 오버슈팅 된 부분만큼은 더 시간이 지나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만 달러 갔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5,0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약간 오버슈팅 된 부분은 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지 붕괴 이런 말은 좀 적합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오버슈팅 된 부분은 조정이 되겠고, 그러나 다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의 거래가 늘어나고 따라서 블록체인을 금융면에서 종결짓는 가상통화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은 이제는 작년만큼 시세가 형성이 안 됐다가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뭐 어떤 거는 아까 360배, 어떤 거는 비트코인이 20배씩 올라갔지만 금년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좀 더 적정한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정부가 암호화폐 어떤 투기 바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뭐 실명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각종 거래소의 자율 규제 안에서도 고객 신원 확인.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자금 세탁 방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자금 세탁을 방지하려면 고객 신원 확인이 돼야 되니까 이미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스위스 같은 스위스 소위 크립토 밸리를 추구하고 있는 스위스에서도 고객 신원 확인을 좀 강화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거래소를 지금 가상 계좌를 좀 못하게 해서 지금 한 20일 정도까지는 뭐 신규 계좌는 못한다. 뭐 이런 거 신규 거래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새롭게 하려면 또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공개라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것은 너무도 좀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래소에서는 좀 반대적인 입장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노 대표님은 또 거래소를 또 하시지 않나요? 좀 어떤 입장인가요? 실명제에 대해서? 일단 실명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 네. AML이라고 하죠. 자금 세탁 방지는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갑 주소가 어떤 인증이 되는 그게 아니라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돈의 흐름을 좀 그쵸.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실명제는 바람직하게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금융 쪽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금융 관점으로 보지 않는 이상 실명제를 할 이유가 전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아가는 과정, 절차상의 네.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상반기 안에 좀 어느 정도 정확한 게 나올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또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부과하려면은 지금 아까 노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처음에는 지금도 아마 정부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화폐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면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적정한 그 거래소 자격이나 요건을 제시하지 않다 보니까 영세 거래소도 난립하면서 영세 거래소를 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사기 비슷한 생각도 벌이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세금 부과하기 전에 이것이 화폐인지 금융상품인지를 먼저 규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화폐 같으면은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거래되는데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주식을 거래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세금이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건지 아닌지는 화폐로 볼 것이냐, 금융상품으로 볼 것이냐 먼저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도권으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쵸. 두 번째로는 이제 예컨대 뭐 소득세 같은 거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거는 뭐 소득 있는 곳에 언제나 세금 있는 거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혹은 회사가 그걸 투자할 때는 법인세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런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네. 이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정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교수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지가 벌써 4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화폐로 볼지 어떤 상품으로 볼지에 대해서 그쵸. 여전히 결정을 못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화폐로 본다면은 어떤 뭐 달러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환전할 때 어떤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부과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으로 어떤 정부는 빨리 방향을 정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래서 뭐 이거를 적절한 어느 선에 맞춰서 법으로 정할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요? 그쵸. 만약 화폐로 보면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네. 어떤 금융 상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양도세라든가 그렇죠. 뭐 시세에 대한 차익 이런 것들은 부과할 필요가 있어지죠. 영직 씨는 좀 고객 입장으로서 좀 시민 입장으로서 이 세금 부과해야 된다고 보나요? 저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안 반대인가요? 했으면 좋겠죠. 왜냐면 이게 사실 화폐라고 좀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하지만 또 예, 세금을 근데 부과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주식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 거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잖아요. 네. 그 거액 거래 대주주만 부과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제 금융상품으로 보거나 화폐로 보거나 간에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해서 일본은 지금 2020년 동계올림픽에 가상화폐를 대대적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좀 시장이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 단계에서는 네. 조금 세금 부과를 좀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숨고르기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재 피해 예방을 위해서 세금도 좀 부과를 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해서 조금 더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규제가 필요할 것 같나요? 세금이 네, 지금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 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떠한 규제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화폐나 금융 상품으로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제도권에서 거래소를 규제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소 자율 규제안이 나온 거냐 사실 정부가 어떤 규제라는 게 아니라 자율 규제안이 나온 건데 제가 볼 땐 빠르게 어떤 그 방향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을 이제 노선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뭐 금융 상품이다. 이건 화폐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폐법에 맞춰서 진행하겠다. 뭐 금융상품법에 맞춰서 진행하겠다. 이런 노선들이 빨리 정해지고 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거래소에 많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네. 여전히 지금 거래소 해킹 피해 사례는 작년에도 있었고 또 올해도 없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아쉬워요. 보호를 네. 제대로 못 받아서 네. 그렇죠. 저는 근데 네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 보호를 위해서 고객 신원 확인, KYC라고 그러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킹을 못하기 위한 해킹 방지 시스템.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충분한 서버 용량을 가져야겠죠. 최근에 뭐 다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최소한 그 네 가지를 갖춘 거래소를 인정해 주는 거. 지금 일본도 2014년에 그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번에 이제 등록제를 시행했는데 약 50여 개 등록했는데 11개를 허용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을 심사해서 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걸 심사해서 그렇게 하면은 억울한 투자자의 피해가 나오는 걸 좀 줄일 수 있다. 완전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네, 맞습니다. 국내도 빨리 적절한 규제안이 나와서 좀 보호가 되면서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암호화폐의 큰 손이었죠. 네, 중국이요. 비트코인 거래를 재개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BTCC의 CEO 보비 리는요. 정확한 시점은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는 정보인가요? 저는 처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은 그 금지시켰던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 대회를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이것뿐이 아니고 사회 불안 요소가 될 만한 걸 거의 다 금지시킨 상황이었고 이제 공산당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요즘 왜냐면 이 가상화폐란 말을 이제 처음에 IMF라는 데서 버추얼 커런시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학계에서는 보통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버드 대학의 이제 로고프 같은 교수들이 디지털 커런시 이런 말을 쓰면서 디지털 화폐 이 세 가지가 막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뭐 그런 게 쓰여지고 있는데 아까 무슨 얘기 하다 그 얘기가 나왔죠? 네, 중국의 암호화폐 그래서 왜냐하면 거래 이게 철회. 중국과 일본이 네. 왜 이렇게 열을 내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본은 97년 동아시아 위기가 왔을 때
엔화를 아시아 지역 통화로 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반대 실패했거든요.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 통화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위안화 국제화가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달러의 패권에 대항해서 일본과 중국이 아시아 지역 통화를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조만간에 재개를 할 거고요. 그쵸. 일본은 뭐 당연히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열을 네. 내고 있는 국가이고 바로 그것이 국제 통화 질서의 변화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암호화폐 도입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의 볼륨을 생각했을 때 근데 또 섣불리 도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재밌는 게 중국 정부에서 보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는 막았잖아요. 네. 근데 기술은 지금 되게 육성하고 있어요. 어허. 그러게요. 중국 상해에 가면은 어떤 센터들이 있는데 블록체인 센터들이 있어요. 상당히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개발자들이 계속 블록체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는 막아놨다는 게 약간 이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분명히 거래는 다시 재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동안 왜 막았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동안 교수님 말씀대로 중국이 어떤 패권을 잡았다고 하긴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신성 어떤 코인들,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코인들도 있고 그런 암호화폐들이 생기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 정도라면은 자기들도 어떤 좀 패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좀 더 육성하지 않을까, 더 많이 육성하는 환경이 될 것 같고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많이 육성하고 기술적 관점에서도 많이 육성하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은요, 올해 4월 1일부터 인민은행에서 바코드 결제 시스템을 점검을 위해서 결제를 사람당 하루에 500위안 아래로 막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 같은 정송 속도가 빠른 암호화폐가 대연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럼 실질적으로 계속 중국에서 거래가 되고 사용이 될 거라는 징조인가요, 교수님?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결제하는 것이 주말은 QR 코드라고 그래서 네. 그냥 핸드폰 갖다 대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중국을 지난번 상해 가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암호화폐 개발 회사도 방문했어요. 온체인이라고 온체인에서 개발한 그 암호화폐가 네오라 해서 지금 현재 세계 거래 한 11위 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개발하고 있고 또 거래는 바로 그냥 이 모바일폰 바코드를 가서 대기만 결제가 되고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게 중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가장 앞서가 있는 국가인데 이런 걸 지금 이제 500위안 정도로 하루에 규제한다 그러면 중국은 심지어는 거지도 지금 바코드로 동향을 받는 판에 이걸 500위안으로 거지 규제한다. 그러면 이보다 빠른 뭔가 거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중국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바코드를 결제하다가 그 대신 그만큼 그런 정도 속도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걸 많이 사용하지 중국은 않을까. 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 그러던데요. 그럼 그게 이제 네. 스마트폰에 바코드가 거의 다, 있고요. 예. 제가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모든 커피점에 이게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가 전화기만 갖다 대면은 내 통장에 돈이 바로 그 가게로 통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요금이든 뭐든 다 이거. 택시요금도 그러고 네. 심지어는 말이죠. 지금 중국에서 그게 난리가 난 것 중 하나가 자전거 같은 거. 네. 자전거 같은 거 이제 내가 학교 가다 학교 앞에다 이제 공유 자전거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바코드를 대고 30분 내가 쓴다 그러면 한 500원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네. 내 통장에서 그 자전거 회사로 가죠. 그리고 갖다 어디든지 세워두면은 그냥 그걸로 딱 사용이 끝나고요. 이것이 혁명적인 중국의 변화를 가져와가지고 막 우산도 말이죠. 비가 갑자기 오면 우산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럼 우산 공유 우산이 있어요. 우산에 바코드가 있어요. 대단하네요. 아, 다 바코드구나. 네, 바코드를 갖다 대면은 그리고 집에 갖다 집 앞에 우산 거치대에 갖다 놓으면 그 사용한 만큼 한 100원 좀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또 혁명을 가져오고 있어요. 4월 1일부터 인민은행에서 이런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500위안으로 하면 제한한다고. 또 더 어마어마해지겠네요, 대표님. 네, 그쵸?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사용하겠죠. 비트코인 캐시든 어떤 화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행동이 바뀌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카드나 글로벌적으로 카드를 긁는 행위에 되게 익숙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결제를 함에 있어서 결제를 할 때 QR코드라고 하죠, 정확하게. 네. 바코드랑 QR코드가 맞고 QR코드를 그냥 갖다 대면 결제가 끝납니다. 근데 암호화폐 결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모두 거래소든 어디서 보면 다 QR코드를 하나씩 갖고 있으세요, 보면은. 근데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는 지갑을 핸드폰에 넣어놓고 그대로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유지하고 결제 시스템만 바뀌는 거라서 그대로 좀 많이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까. 다만 근데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것 같은데요. 협찬이나 할인 같은 게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맞잖아요. 이게 광고도 있으니까 할인 받을 수가 없잖아요. 협찬 할인 기준이면. 그래도 좀 안전한 거는 이제 지갑을 안 들고 다니고 네. 그냥 핸드폰이나 이제 컴퓨터를 신용카드도 들고 안 다니면 가져다니잖아요. 되니까 네. 오히려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편하긴 이제 한데, 예. 저희 촬영할 때 지갑 도난당할까 봐 좀 무서운데 이제 아. 핸드폰 이런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게 되면 네. 어쨌거나 암호로 다 이루어지니까 더 안전하지 않을까. 네, 2017년도에는 하반기 알트코인이 정말 전망이 좋았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런 좋은 전망이 이어질까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2018년도에는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서 시장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찾아가면서 반면에 알트코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 수요가 증가하는 코인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지금 이제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2018년도는 알트코인의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비트코인 사기는 되게 힘들어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 하나를 뭔가 갖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를 갖기 위한 가치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지.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한 알트코인들을 구입하는데 이제 거기서 정말 어떤 게 좋은 건지 또 어떤 게 뭐 사기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옥석을 판별해가지고 구분하는 것도 더 중요해질 것 같고 이런 정보들이 아마 더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이제 코인에 대한 정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이제 그렇게 다시 평가돼가지고 나오는 코인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2018년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밝은 이야기를 하자면요. 나라에서 이제 슬슬 암호화폐 개발에 조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교수님? 네, 제가 이제 영국은 제가 벌써 작년에 저희 학교의 교수란 10분 정도가 영란여행을 방문했는데 그때 벌써 태스크포스 구성돼 가지고 이 분야에 밝은 박사들 몇 사람 고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구를 하고 있고 중국도 벌써 뭐 보도에 의하면은 한 3년 전부터 연구를 해서 개발이 완료됐다는 얘기가 있고 덴마크,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예컨대 시장에서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중앙은행에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에 지금 현재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보는 통화가 약 한 150조 정도 됩니다. 150조 중에서 통화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150조를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 한 10조 정도를 움직여서 경제를 조절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100조, 한 130조라고 그래도 나머지 20조만 중앙은행이 발행 코인이 있으면은 중앙은행 통화 정책을 수행해서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제가 영란은행 그 팀장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기술 혁신에 따라서 시장의 거래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최근에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에서도 각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런 자국 암호화폐 개발이 기존 통화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한 말씀씩 하시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노진우 대표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2018년도 저는 2017년만큼 또 등락이 변동폭이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 시장 규제가 풀리고 또 한국에서 다시 한번 규제가 풀리고 글로벌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2017년도 같은 등락이 있을 거고 변동이 있을 텐데 좀 거기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떤 기술적 가치나 혹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잘 보고 그냥 편안히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좀 마음가짐을 갖고 또 하루 종일 어떤 가지 않은 외치되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지 않는 그런 환경, 맞아. 그런 2018년이 됐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더라고요. 네. 네, 비트 좀비라고 그거는 옳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코인 넘버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금년 중에는 아마도 옥석을 가려져서 좀 좋은 코인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가려지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가격 변동에 일위하기보다는 이것이 가져오는 엄청난 그야말로 통화 금융 면에서 혁명이라는 건 그런 차원에서 좀 차분하게 보면서
옥석이 가려지면서 좋은 코인이 무엇인가를 좀 가려서 보는 그런 네.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네, 진짜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더 행복해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도 봬요. 안녕히 계세요.